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미 증시가 모처럼 큰 폭으로 빠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이탈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모두 중국에 있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죠. 심상치 않은 시장 분위기. 오늘은 이분들께 한번 조언을 구해볼까 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든 게 항상 분명하신 우리 네? 팀장님이신데 항상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알고 계신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하는데 네. 분명하게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되지 않을까요? 네. 모호하게 말씀드리면은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더 모호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서 그렇죠. 그냥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틀리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원시원하다 이렇게 네? 말씀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장은 그렇게 시원시원하지 않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뭐 올라갈 듯 하다가 와장창 밀렸다가 뭐 막판에 좀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 엇갈리는 모습들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샀는데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눌렀다면 오늘은 현물은 샀는데 현물은 팔았는데 선물을 매수하면서 조금 낙폭을 좀 줄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젯밤 미국 증시 급락에 비해서는 덜 빠졌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이면에는 뭐 자동차주,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좀 선방을 해주긴 했지만 좀 올라오는 듯했던 반도체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네. 2차 전지도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좀 종목별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만을 반복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딱 2,650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지금 며칠째거든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다가 꺾이기라도 했지 한국은 계속적으로 묶여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있을 뭐 고용지표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중국 경제지표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뭐 FMC 뭐 워낙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고 오늘 밤하고 내일 밤에는 파월 연준의장의 상하원 연설이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 그러니까 워낙 눈치 볼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 소장님, 사실 이 반 소장님의 시즌이 이제 드디어 다가온 것 같거든요. 주총 시즌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갑자기 왜 기침을 하고 그러세요? 그 방송 전보다 방송 시작하면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 일단 내려두고요. 워낙 이제 네. 다 유명하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반종희 네.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주총 시즌 되면 주로 뭘 보신다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보시는 건지. 일단 실적을 보는 게 먼저 포인트겠죠. 그래서 실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때 저는 이제 그 임원들에 대해서 신규 선임한 임원들을 좀 체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규 임원들이 이제 선임이 됐을 때 경력 사항들을 좀 확인을 많이 해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력 사항을 좀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 출신이나 회계 쪽에 이제 계셨던 분이다 하면은 그 기업이 기존에 이전부터 되게 좀 좋지 못했던 흐름들을 가져갔던 기업이라면 재무 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론사분들이나 이제 기존에 마케터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 임용이 된다, 그 선임이 된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마케팅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의 선임에 따라 또한 이 경력 사항에 따라 결국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신규 사업 목적 추가에 따른 내용들도 좀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이제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신규 사업 목적이 추가가 된다 한다면 그걸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도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심지어 추후에는 M&A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했을 때 대형주의 경우에는 신규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영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때는 중소형주 위주들을 봤을 때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에 따라 앞으로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일 잘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 선임이든 사업 목적 추가든 그 내용들을 이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생각보다 신규 그 사회 이사 선임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앞으로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좀 모멘텀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 소장님 엄청 순하고 부드러운 곽도원 같이 생겼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말씀 주시는데 앞으로 3월 동안 이제 주총 보면서 한번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빠져나가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오늘은. 이벤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HBM3E에 대해서 뭐 12단을 뭐 세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부각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 심지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 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밤 사이에 이제 그 반도체 쪽이 약간 좀 미국 쪽에서 약해졌다 보니까 일부 좀 어느 정도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은 1분기 실적 때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해서 12단 공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SK하이닉스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16단 공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따른 내용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크게 상승을 했다 하면은 이제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반 소장님이 부드러운 곽도원이었다면 조금은 까칠하게 생긴 또 곽도원 같은 분이 한 분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 네, 강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일단 잘 봤는데요. 네. 시장 분위기가 계속 조금 바뀌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수권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아도 저는 80점 이상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갱신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양대 시장 모두 아직은 큰 흐름상에서는 하락 추세 내에 일단은 위치를 하고 있고 저항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매물 부담을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일단 좀 반등을 했던 것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네. 단지 이제 시장 안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트레이딩 하시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경우에는 오전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슈팅이 많이 나왔고요. 네.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이제 역시 이제 AI라든지 일부 종목군들만 슈팅이 조금 강하게 나오다가 또 윗골이 다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고요. 생뚱맞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슈팅이 나온다든지 생뚱맞게 K카가 또 슈팅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안에서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꽃핍니다. 그렇죠? 겨울에 했던 스포츠는 겨울에 했던 스포츠는 이제 접어야 되고 이제 어디로 봄놀이를 꽃놀이표를 들고 봄놀이를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처럼 3월부터 시작을 해서는 굉장히 바빠지는 게 이번 2024년도 실적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는 실적을 맞춰야지 좋은 건가요? 못 맞추는 게 좋은 건가요? 맞추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추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해서 애널리스트 엄청 바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 정도에 이제 기업이 IR을 할 때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IR 자료 가지고 올해 이제 이 종목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목표 주가 얼마예요? 실적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까지 했는데 3월 달 정도 이제 들어가서 공장 가동률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빨리 목표 주가 낮추고 의견 자체도 바꿔야 되고요. 이전에 그때 봤을 때 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원래 이제 봤던 원래 가이드라인 안에 그 종목들을 안 넣어놨는데 갑자기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좋아지면은 목표 주가 올리고 그 다음에 투자 의견도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월 달 들어서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빨리 하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빨리 올리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의 종목을 따로 그룹핑을 한번 해놓으신다면 저는 왜 3월 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10월 달까지 1년 먹거리가 나오는 시기가 3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저 PBR 관련된 종목이 되었던 기존의 무슨 모멘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일단은 좀 접어두고 이제는 봄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1년 동안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기로 잡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에 돈들이 잘 안 들어와요. 오늘 보니까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10조 원도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져야지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고 또 네. 하나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증시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외국인 선물 매매 영향이 되게 컸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외국인 현물은 11월 이후 꾸준히 사고는 있는데 그 외적으로 수급이 활발해질 만한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즉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은 선물 매매 가지고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고 현물은 꾸준히 사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와중에 좀 현물 시장 쪽에서 또 움직이는 거는 프로그램 매매예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선물이 최근 들어서 조금 소강 상태거든요. 예.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밤 내일 밤에 있을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보고를 보면은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 싸움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고용지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눈치 싸움이 선물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지금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이전처럼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의 굉장히 큰 이슈성 흐름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짧게 테마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매매도 조금은 위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조금 소강 상태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중국 경제권이라고 묻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아시아의 이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은 중국하고 교역량 자체가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경제가 살아나고 그럼 전체적인 경제가 살아나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게 네.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 선거 있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선거가 나올 때 일반적으로 중국 때리기는 무조건 합니다. 누가 더 강하게 때리냐, 누가 더 약하게 때리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양회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조금 다른 행보를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반도체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 때문에 뭐 요즘 BDI도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예 이제 중국은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기업들의 그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중국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다 박살입니다. 네. 테슬라도 요즘 주가가 좀 좋지는 않고요. 애플도 애플은 이전부터 안 좋았고요. 나이키도 이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수급적인 현황 자체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단지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미국과 관련된 종목들만 좀 선별해서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렇게 다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로 미국 증시가 부진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의 미 증시가 최근 이틀 새 계속 부진한 모습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3월, 4월까지는 등락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오르고 쉬지 않고 오른 데 따른 되돌림 과정, 쉬어가는 과정들은 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쉬어가는 거지 부러지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아마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아웃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마 이번 주말 다음 주 초반에는 좀 진정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7일이죠. 내일 발표되는 중국 수출입 지표가 12월보다는 조금 나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주말에 발표되는 뭐 주말이라서 그렇긴 한데 CPI 중국 CPI가 5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합니다. 예. 그러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좀 그래도 좀 진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쉬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부러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눈에 띄는 부분들은 중국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유동성을 보실 때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을 보시는데 네. 최근 유동성을 가장 많이 푼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요? 지준율 인하하고 제출 리듬을 인하했죠. 예. 아마 그 시기를 좀 따져보시면은 최근 뜨거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시기랑 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너무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가 명품주죠.
중국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 경우는 과거 아주 옛날로 가면은 일본이 했던 패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고성장을 한 이후에 경기 침체를 겪은 과정에서 제로 금리를 갔더니 일본 내에서 돌기보다는 그 자금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다른 나라들 자산 가격들을 올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런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돈이 풀리면은 뭐 중국 경기도 조금은 살아나겠고, 유동성도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중국은 뭐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을 좀 힘들게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자산에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 전인대 상황을 조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5%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보는 건 4.6% 이렇잖아요. 사실 이제 그 중국 시진핑 정권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장도 이제 외환 위기를 지나면서 금융이 개방이 되고 그리고 지수가 한번 뜨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예전에 중국이 이제 후강통이라든지 성강통 부분이 열렸을 때도 금융이 열린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이제 관련된 시장에 우리가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번 전인대에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중국이 자금을 좀 많이 묶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은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자금 자체가 해외로 나가려고 그래도 못 나가게 막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하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중국 국민들이 나가서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집 살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이까지 주세요. 뭐 이런 집을 살 때. 뭐 여기서 이까지 살게요. 뭐 버스 타고 가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중국 안에서 달러 자체가 해외로 많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 네. 이게 중국 개인들도 돈 나가는 부분을 정부에서 전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으로는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폐쇄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인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글로벌의 기대감 자체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따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제 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느낌이 온 거는 뭐가 느낌이 왔냐면, 중국이 이번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게 지금 그 원자재 수입량이 중국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철강석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전기 부분 때문에 이제 석탄 부분도 많이 늘고, 그래서 BDI가 지금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면 거의 뭐 한 70도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 BDI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한해운이라든지 페노션이 가야 되는데 네. 둘 다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보여주게 되면 대한해운보다는 페노션이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중국이 좀 안정된다라고 하면 팀장님 아이디어와 제 아이디어를 버물러서 페노션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네. 요 질문만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뭐 종목 섹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 BOJ가 네. 2주 뒤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은행이 그에 맞춰서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긴축으로 간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고, 정상화된다라는 시그널도 될 수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준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포기한다? 저는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만약에 BOJ가 그런 행보를 취하게 된다면 당연히 엔화는 강세로 가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달러를 구성하는 포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유로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와 그 다음에 엔화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의 압력을 높여간다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겁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으면서 국내 증시에는 그래도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3월 달에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일본이 한다 하면서 못했던 이유는 연준의 스탠스가 명확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일본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겁니다. 특히 채권금리가 튀는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일본의 스탠스가 결정될 텐데, 3월 FMC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결정을 한다. 저는 그거보다는 3월 FMC를 확인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스텝도 사실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맞습니다. 일단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연준을 바라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우리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할 거다. 네, 맞습니다. 좀 지나 보니까 물가하고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5월 달 할 거다. 근데 5월 달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까지는 아직까지 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6월 달 할 거다. 올해는 3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CPI가 됐던 물가 자체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일단은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가는 거죠. 네. 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팀장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BOJ가 이제 YCC를 포기하는 그러한 형태가 일단 보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엔화가 강세로 갈 거예요. 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겠죠. 네.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면 미국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일단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 요인이 일단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아까 중국이 조금 올해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5% 성장하지 않을까? 5% 성장하면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을 봤을 때 석유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거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황사가 제대로 오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원자재 수급 자체가 그쪽으로 또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면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금리 인하 자체가 물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한다라고 치더라도 일본은 거의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할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타나베 부인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상외로 굉장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YCC가 포기가 되기 시작하면 자금 자체가 다시 회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글로벌로 봤을 때는 금융이 굉장히 좀 긴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미국 경기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시비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단은 뚜껑 열어봐야 알겠다. 쉽게 그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지금 적절한 타이밍 같아 보이진 않는다 말씀입니다. 자, 반 소장님, 지금 장 마치고 나서 금요석유화학이 자사주 절반을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소각을 한다 이 공시가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자사주 전량 소각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은 모양인데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요구를 수용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요구는 수용한 건 맞는데 그렇게 쉽게 전량을 소각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고 어쨌든 지금 액션은 취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관련된 해당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네.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맞물려서 오히려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동주의 펀드 관련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벤트가 얼마나 갈지는 저는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예. 전체적으로는 그 주가에 오르는 형태를 봤을 때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주주들은 좋겠지만은 이게 기업 입장에서 정말 좋은 건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요? 어째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뭐 금감원장이 저번 주에 그 강하게 좀 제스처가 나오긴 했는데 네.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은 조금은 좀 보수적인 방향성을 좀 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느낌인데 네. 4월 총선 전까지 이 내용들이 그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는 이상은 4월 이후로부터는 잠시 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주총 시즌이니까 4월이 주총 시즌하고도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저 PBR 관련된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는 은행부터 먼저 올랐죠. 네. 그러니까 배당 관련해서 분기 배당도 있고 배당도 있고 이번에 배당 정책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배당을 더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작게는 한 7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주가 상승을 했는데 주총하면서 이제 배당 결정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저 PBR 관련된 부분도 은행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사라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내용 자체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우리가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 있지만 배당이 대충 결정되는 그러한 시점이 거의 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행동주의 펀드가 좀 유입돼 가지고 주주하는 뭐 이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이번 주총 시즌에
좀 나올 수 있다. 좀 기대되시는 쪽이 있으세요? 일단 그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그렇게 크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네. 액션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 KCGI 그 자사운용의 경우에는 이제 고려 아연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트러스트 자사운용의 경우에는 이제 태광산업 그러니까 계속 좀 이슈는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뭐 대표이사를 바꿔라 이런 내용들도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액션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좀 소란스러울 것 같기는 하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네. 솔리드라고 해서 그 5G 관련된 장비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저는 행동주의 펀드가 한 번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솔리드의 경우에는 갑자기 주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강력했던 섹터가 어디냐 그러면 단연 방산이었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LIG 넥스원을 방문을 해서 중동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수은법 이후에는 네. 그런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사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방산주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이번에 양회에서도 중국도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주 계속적으로 터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총알을 장전해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뭐 최근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런데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주가 흐름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또 이제 여기 또 대선이 맞물려 있겠죠. 지금 아직까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안에서 중동의 독자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방산주의 흐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트럼프 확률이 더 높아져서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갑자기 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데 큰 흐름상으로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각자 도생으로 가는 그림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방산주는 코로나19 이후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사우디하고 카타르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이 2위, 3위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뭐 우리는 뭐 어딜 봐야 됩니까?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오늘 주로 강세를 보인 기업들이 이랬는데. 우리 LIG 넥슨 일단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막은 은폐물이 별로 없죠. 네. 전차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일단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엔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일단 있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우주 항공 부분하고 같이 또 엮여 있다 보니까 LIG 넥슨도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계속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애매한 건 하나 시스템이 못 가는 게 저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산이라든지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게 하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LIG 넥슨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까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좀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예. 산자부 그 통상교섭 본부장이 LIG 넥스원을 방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커스가 왜 하필이면 딱 여기를 찝었을까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래서 하나는 두 개나 있는데 하나를 안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도 굉장히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의 경우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착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네. 1년 빨리 개시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산주와 관련된 흐름들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도 국방비에 대해서 7% 증가를 좀 발표를 했고요. 예. 심지어 트럼프의 경우에는 지난 10일 때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증액을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해도 돕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충격적인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저는 모릅니다. 갑자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남북 경협주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혀 진짜 예측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은 그 방위 관련된 비용 그 증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방산주 대부분은 지금 우주 항공이나 여러 가지 좀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스텝이 뭐냐라고 봤을 때 5월에 우주항공청 개척에 따른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이슈는 뭐가 있을 거냐. 우리가 잊고 있던 누리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리호 4차 발사가 25년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5차 발사가 26년, 6차 발사가 27년 동안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에는 그 1년 먼저 하는 이유가 예. 트럼프 될까 봐. 예. 트럼프 되면 또 이게 협상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선거 전에 일단 끝내보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일본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걸로 일단 트럼프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레고캠 바이오가 또 오늘 지금 뭐 제2의 알테오젠이다 이러면서 굉장한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미국 아마케에 5개 파이프라인을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아마케는 거의 이제 그 임상 초기 단계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예.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전부터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요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씩 기술 이전이라든지 했던 부분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일단 기대감이 일단 높은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관련돼서 에프론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초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발표하고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먼저 좀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뭐 오늘 할 게 아니고 뭐 월요일이나 이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미리 했으면. 예, 그때 했으면 그때 보라고 말씀을 해드렸을 건데 오늘 레고캠 바이오가 29% 나갔는데 오늘 뭐 이걸 따라잡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이거 학회 자체가 4월 12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초록 발표 일단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끝나는 부분이 4월 12일에 일단 끝나는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제 유튜브 제목도 그걸 보냈는데 3, 4월은 제약바이오가 꼽히는 계절 뭐 이렇게 적었는데 일단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은 아직도 못 들어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한 번만 항상 말씀하시는 걸로 두 네, 번 이상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건 예. 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 보기는 우리가 어려울 것 같고 이 레고캠 바이오에서 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 표적 항암제가 있다고 해요. 클라우딘 뭐 18.2 ADC 뭐 이런 건데 뭐 우리가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게 뭐 우수한지 아닌지 이거를 이번 학회에서 보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럼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학회에서 지금 학회에서 이번 학회에서 봐야 될 거는요.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한 관심도가 높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 동안 이제 개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반영을 받아도 되는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늦게 반영이 됐었으면 흐름들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그 재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저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속된 말로 테마파크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러한 흐름들을 보자 한다면은 지금은 이 아마케에 대해서 관심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캐쳐 마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가 기업을 지금 살펴보니까 뭐 Y바이오 로직스, 레고캠 바이오, 앱클론, 루닛, 파로스 아이바이오 등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루닛의 경우에는 뭐 7편의 발표를 예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전체적으로 누가 더 많이 발표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 다음 스텝이 뭐가 있는지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신기롭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AACR의 경우에는 전임상 등 초기 단계 연구 과제를 좀 소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스코 쪽을 이제 좀 더 넓게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콘 언제 하는데요? 6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달 있다가 하는구나. 네. 아니, 말씀하신 뭐 루닛도 있었고 루닛도 이제 AI 의료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여기도 이제 엔비디아하고 파트너가 맺어져 있는 AI 플랫폼 뭐 이런 거 만드는 곳인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굉장히 강세던데 루닛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루닛은 이제는 벌써 한 번 더 이제 시세를 줬기 때문에 네. 이제 물리신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루닛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의 이제 캄브리아기다. 굉장히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일단 하면서 HBM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면 지금 와서는 다른 쪽도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반도체가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면 AI 반도체
수율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쉬운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AI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아직까지 못 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거들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AI 시장의 생태계 확장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간다 그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이제 모바일 그 2024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이게 AI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작년이 일단 5G 얘기가 일단 있었고 올해는 5G 비욘드, 5G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5G는 아직까지 설비를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서진 시스템을 그쪽으로 엮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서진이 그 모멘텀 때문에 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관심 종목 잡는 데는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진 말고 관심 종목으로 5G를 이제 같이 좀 엮어놓고 이게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온디바이스 AI가 만약에 그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AI를 땡겨서 계속 AI를 사용을 하려 그러면 네. 첫 번째 부분으로 사용할 게 이제 네트워크 부분이 일단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키보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AI 키보드 바뀐 거. 네. 그러면 AI를 지금 이제 컴퓨터에서 구동을 시키려 그러면 D램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사양으로 바뀔 필요성도 있고 AI 부분이 온디바이스 AI로 가려 그러면 SSD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어떤 쪽으로 학습 아까 방금 얘기했는 대로 작년에 플랫폼이 갔으니까 올해도 AI 플랫폼이 갈 거다 이렇게 찍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확산 자체가 어느 쪽으로 확산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전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아마케는 이제 시작인데 벌써 그렇게 다 끝난 것처럼 다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뭔가 좀 조언을 더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일단은 최근 시장을 보면은 기대감을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하는 듯한 모습들 많이 나오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단적으로 밸류 프로그램도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요즘은 그런 말씀 많이 드는데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자라는 말처럼 지금 기대감이 많이 올랐다면 더 따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두 분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같은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지만 아직 못 올라온 것들도 있다. 네.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올라간 것들만 많이 보시거든요. 그거보다는 같은 카테고리, 같은 맥락인데 뭐 안 오른 종목들 그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다면 갭매우 차원에서라도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눈을 지금 저 위에 있는 것들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덜 오른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좋은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통과된 다음에 잡으시면은 제약 바이오 쪽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월에는 바이오를 안 보신다면서요? 예, 저는 아예 잘 언급을 안 하고요. 이유가 아마 그 경주마에서 이전에 방송했을 때 카나리아 바이오를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거래 정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전환사채든 여러 가지 이제 발행을 했는데 발행을 했을 때 이제 전환가액을 좀 살펴봤는데 몇 년이 지나도 만기와 그 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식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 주가 그 전환 가액보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아래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에서는 그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자금이 대규모적 입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일단 감사 보고서를 잘 통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약바이오 쪽이 기존에 계속 이제 전환사채도 모든 발행을 장기적으로 해왔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좀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재무적이나 그런 기업 좋은 기업들의 경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위주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 부분만 잘 통과가 된다 한다면 AACR에 대해서는 호재도 있을 거고 아스코에 따른 부분들도 같이 엮일 수 있을 거고 더 넓게 본다 하면은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내용들도 같이 부각돼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보고서만 잘 통과를 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가냐, 제자리라는 게 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굉장히 불안감들을 막 표출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이 1월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팀장님? 일단은 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에 얼마 정도 발을 담그고 있나,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얼마나 되나에 따라서 되게 엇갈린 주가 등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단적인 예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전자보다 못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을 자극할 만한 이슈들은 계속 있었죠. 예. 샘 앨트먼이 방문을 하기도 했고 저커버그도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AI 반도체에 대해서 HBM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나? 라는 걱정들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은 흑자 전환하고 수출도 잘 나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 상승의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좋아져서 물량이 늘어나서 진짜로 이제는 산업 사이클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거기에 대한 경계감들까지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주가를 좀 묶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잘 팔리고 흑자 무역도 수출이 잘 된다면서요. 근데 왜 금액이 오른 거죠. 가격이. 반도체 가격만 올랐지 풀리지 물량은 않는다.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얼만큼 올라오는지, 또 이것도 중국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지역별로 보면 미국, 유럽, 베트남 뭐 이런 데에서 뭐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흐름들이라서 지금은 물량 증가가 가장 시급하다. 물량 증가가 나오는 것들이 확인되면 주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근데 주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수렴 패턴, 되게 좁은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박스를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단기 반등은 좀 여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추세 반전으로 뭐 8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으로 가는 그림까지 보여주기에는 일단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물량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전자는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좋은 게 아니죠. 지금은 그렇죠. AI가 좋은 거고. 네. 근데 사실은 또 AI가 다 좋은 건 아니죠. 엔비디아하고 엮여야지 좋은 거죠. 네.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하고 엮여 있는 부분이 SK 하이닉스 아니면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전부 다 52주 신고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HBM에서 다 이제 알고 있다시피 SK 하이닉스한테 좀 밀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뭐 신기술 얘기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좀 우리가 구멍가게도 이렇게 이게 이게 거래선 자체를 바꾸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단순히 거기가 물건 그냥 싸게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거래선을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거래선으로 그냥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AMD가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너무 확산이 되면은 엔비디아 혼자 다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AMD가 거기서 낙수 효과를 좀 노리게 되고, AMD하고 같이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좀 기다리시면 충분한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삼성전자 망하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AMD 얘기했는데, AMD 주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기다리면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저는 산자부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계속 좀 매 월마다 체크를 하는데, 예. 2월 때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이 99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를 했는데, 전월 메모리와 시스템 수요가 모두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못 받은 것 같고 SK 하이닉스 쪽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 가격에 대해서 봤을 때도 낸드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디램은 또 보합 상태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 과연 삼성전자 그 DS 파트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예. 주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계속 좀 오래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HBM이든 CLX든 AGI든 여러 가지 테마가 부각되다 보니까 반도체의 눈이 그쪽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를 그걸 세부적으로 나누나요? 절대 나누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차분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전쟁사 인터배터리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달려나간 2차 전지주는 사실 없었어요. 금양도 5% 정도 빠진 것 같고요. 반 소장님. 예, 그렇더라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 지금 뭐 이슈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를 오늘 하루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요소는 그
테슬라가 이제 중국의 출하량 감소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독일 공장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뭐 공격을 받아서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게 손실액이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 정도엔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마이너스 요인인데 지금 또 마이너스 요인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이게 좀 저는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세 번째 마이너스 요인이 골드만삭스가 니켈과 리튬 코발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가격 약세가 아직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주요한 마이너스 요인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인터 배터리 행사에 대해서 계속 내용이 쏟아지고 있는데 계속 그 장기적인 목표치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각각 기업들마다 지금은 좀 약간 이벤트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선별만 잘한다 하면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트럼프 얘기를 하는데 일단 트럼프는 좀 더 오랫동안 두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테슬라가 독일 공장이 그 테러를 당했잖아요. 환경단체한테. 왜 환경단체가 친환경 기업을 테러를 하는 겁니까 이거? 저는 사실 그 얘기보다 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하세요. 예, 무슨 얘기를 그냥 좀 푸념이었습니다. 예. 네. 저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를 그냥 전기 자동차 쪽으로 엮는 것보다 네. 저는 올해부터는 ESS 쪽으로 좀 엮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력이 원래 원초적인 이제 신재생 에너지니까 비 안 옵니다 요즘. 유럽도 비가 안 오고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수력 발전은 일단은 네. 끝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풍력, 북해하고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이지 요즘 바람 잘 안 붑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LNG 가격이 유럽에서 폭등했던 이유도 북해에다가 풍력 발전 단지를 꽉 지어놨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여기 전기를 거기서 못 끌어왔으니까 LNG로 이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LNG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이 이제 터졌던 부분도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나? 원자력을 지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자력은 다 반대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으라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담배도 이제 전자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에 전기 소유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단 말이죠. 특히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AI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돌려도 그거는 굉장히 좀 커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녁에 심야 전기를 낮에 똑같은 발전 단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되는데 소위 그 부분에 있어서 ESS 더미를 보통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각국의 ESS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풍력이 굉장히 많이 지어놨거든요. 풍력의 발전 용량이 원자력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20%밖에 안 나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신재생하는 나라들이 볼 때 굉장히 신기한 나라로 보거든요. 뭐냐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쌉니다. 네. 지금 왜 비싸냐 하면은 네.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은 들지만 이걸 관리하는 비용 자체는 빚만 내리쬐면 열심히 닦아만 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 이 발전당 가격 자체가 그보다 비싼 가장 주된 이유는 ESS를 안 붙여서 그런 거예요. 바람이 불 때하고 안 불 때, 햇빛을 쬐을 때하고 안 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이라든지 글로벌의 발전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ESS 붐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테슬라만 자꾸 보고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 2차 전지가 빠진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예상외로 원래 삼성 SDI하고 LG화학도 ESS로 달린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빠지더라도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SS 관련돼서 기사라든지 리포트들도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니다. 2차 전지는. 2차 전지 간다. 네. 지금 SK도 뭐 북미 대관 무슨 뭐 컨트롤 타워 이걸 만들어서 트럼프가 올 걸 대비하고 있다 이럴 정도로 지금 기업들도 지금 트럼프가 되느냐 여기에 촉각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좀 변수라고 할까요? 그런 게 등장한 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대선 자금의 지원을 좀 요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태까지 그런 억만장자나 그런 분들이 확실한 정치 성향이 있지 않는 한 네. 정치 자금은 비슷하게 나눠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 자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쪽으로 확실하게 몰아줬다 라고 하면 좀 다른 스토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트럼프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좀 톤은 다운될 수 있겠지만 그 기조를 바꿔서 갑자기 우린 친환경으로 갑시다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앨런 머스크한테까지 갈 정도면은 조금 다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니, 그게 트럼프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까지 얘기를 우리가 해보면 네. 석유 재벌들이 대부분 트럼프하고 친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엑손모빌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석유 회사들도 지금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쪽으로 이쪽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뚱맞게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수소가 달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트럼프는 석유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쪽으로 그쪽 기업들의 행배를 보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트럼프는 미스테리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금 다시 3%대 위로 올라섰죠. 물가 부담에 소비 지출도 지금 줄이는 판국에 증시에 뛰어들 자금, 개인 자금이 많이 있겠습니까? 민생이 살아야 증시도 산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